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드디어 이제 우리 기말고사 준비를 들어갔어요. 기말고사도 사실상 이번에 기말고사가 좀 빨라요. 여러분들 전부 다 6월 말에 시험을 치거든요. 알겠습니까? 방학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방학도 빠지진 않던데 보니까.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가 조금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딱후딱 준비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뭐 한백고 같은 경우는 표면상으로는 한 5작품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뭐 프린트에다가 모의고사에다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굉장히 시험 범위가 많이 늘어나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후딱후딱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작품으로 바로 전라도 가시네라고 하는 작품을 이용학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용학 시인은 우리가 백석 시인과 마찬가지로 많이 들었던 그런 작가죠. 그렇죠? 이용학 시인하고 백석 시인은 어떻게 보면 시풍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작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용학 시인의 작품에서 작품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 해체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 두면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알겠죠? 자, 내용을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글의 갈래는 그죠? 형식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자유시이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에 서정시이죠. 자, 성격은 서사적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애상적 안타까움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주제는 자, 바로 북간도로 떠밀려간 일제 강점기 유랑민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서사적 요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어떻게 이 북간도까지 떠밀려 오게 됐는지 이런 서사적인 요소를 드러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민족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역시 토속적 시어, 그 다음에 방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벌써부터 졸려고 시동 걸면 안 돼요. 뻥치고 있네. 졸기만 해봐, 그지?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백석 씨하고 이용학 씨 같은 경우는 그 같으면서도 좀 다른 면모로 은근히 보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백석의 씨 같은 경우는 백석 자신이 이제 작품의 그 주인공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바라볼 때는 이용학 씨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연민 이런 것들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져 사는 우리 민족의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반대로 백석 시인의 시에서 화자 자신이
중심인물이 되는 상황에서는 처지는 고향과 가족을 잃고 떠도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걸 희망적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영학 시인은 시적 화자가 자신이든 아니든 시적 화자가 자신이 중심인물이든 아니면 다른 대상을 바라보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이영학 시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일제강점기 가족들이 뿔뿔이 고향을 잃고 유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모습을 형상화하는데 훨씬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게 이용학 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학 씨는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정서가 바로 그런 유랑민들의 비참한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렇지? 응. 화자가 아니라. 아니 화자가 중심인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도종안의 그 담쟁이 같은 걸 보면은 화자는 존재를 하지만 시에서 중심적인 대상은 담쟁이 덩굴이잖아, 그렇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백석시에서는 내가 중심물,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마지막에는 그걸 극복하자는 의지가 많이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방이라든지 그쵸? 혹은 흰 바람벽이 있어 같은 작품들을 보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를 이렇게 북돋아줘가지고 이걸 극복해야겠다는 의지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백석시도 8원, 서초시행 같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화 같은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시적 대상이 다른 존재야. 중심적인 존재가 다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그 대상을 어떻게 보면 관찰하는 입장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유랑민들의 그런 비참한 삶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용학 씨는 화자 자신이 중심이 되든 타인이 중심이 되든 다른 존재가 중심이 되든 상관없이 비참한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에 더욱더 치중한다는 게 백석 씨와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비참한 삶에 공감이랑 뭐 연민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민, 안타까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라도 가시네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알륵 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진짜 이 뭡니까? 가시네라고 하는 대상이 알륵 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랐나 하고 뭡니까? 화자가 지금 추측하는 내용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바로 자, 시적 대상인 가시네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 드러나는 거고,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조개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 가시네라고 하는 인물은 어디 근처에서 자랐다? 그렇지,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자란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바로 가시네의 고향이 바닷가 근처임을 그쵸?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록 쪽에 입맞추며 자랐나? 자,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이 여자의 외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그래서 눈동자가 굉장히 바다처럼 푸른색을 띠고 있고, 까무스레한 내 얼굴이 조금 햇볕에 탔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시골에 사는 사람들, 특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얼굴이 좀 많이 새까맣게 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외모를 통해서 화자는 지금 시적 대상인 가시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지금 자랐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이행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시적 대상인 가시네 외양을 지금 감각적,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묘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내 얼굴, 가시네야. 그쵸? 자, 이 가시네 네모치도록 합시다. 그쵸? 자,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화자랑 이 가시네가 만난 공간은 지금
고향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의 고향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저 멀리 북간도에서, 북간도면 우리나라 그 북쪽에 있는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만주, 연해주 이쪽 지역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그 만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재회는 아니고 만나게 된 거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가시네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그쵸? 바로 고향을 잃고, 그쵸? 유랑하는 민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쵸? 자, 나는 밭을 얼구며, 그쵸? 밭을 일구며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라는 거죠. 그쵸? 지금 나라고 하는 인물도 뭐 하는 사람이었다? 원래 고향이 어디다? 그치? 함경도에서 지금 이 북간도, 중국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아닌 거잖아. 그치? 중국으로 넘어온 인물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바로 뭐다? 고향을 잃고 유랑하는 민족의 전형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나와 전라도 가시네는 모두 고향을 잃고 유랑하는 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전라도 가시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겠어? 동질감을 느끼겠죠. 같은 처지잖아, 그렇지?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부 사정은 그 호랑이가 한다고, 그지? 바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1년에서 나라고 하는 인물은 함경도에서 왔는데 북간도로 유랑을 해서 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라도에서 왔다는 그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지워도 되겠죠? 다 썼습니까? 자, 그럼 이제 2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바람 소리도 호계는 이제 이민족 사람들의 노래야, 알겠지? 바로 이 북간도에 원래 이제 그 살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 소리도 호계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그렇죠? 즉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뭡니까?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행을 간 게 아니야. 집을 잃고 떠돌면서 지금 외국에 간 이민을 또 쫓기듯이 간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분명히 외국에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막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외국 사람들 노래소리 이런 거 들리면은 흠칫흠칫 놀라고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죠? 그렇지? 그지? 근데 이제는 자기는 뭐다? 바람 소리도 호기에도 지금은 이제는 무섭지 않대. 그 말은 유랑하는 삶이 얼마 안 됐다, 오래되었다. 안 무섭다잖아. 이제 익숙해졌다잖아. 그렇지, 오래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도 호계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오랜 방황과 고난에 익숙해진 나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바람 소리도 호계도 인제는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즉 바로 뭐다? 지금은 이제는 바로 뭐다? 이러한 시름들마저도 어떻게 달게 참아내겠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고달픈 삶의
시름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랑이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이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조차도 이제는 뭡니까 참고 이겨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달게 마시련다만 이러는 거 보니까 뒤에 다른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즉 흉악하고 처참한 소식이 갑자기 뭡니까 들려올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이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그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그치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로 뭐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쵸? 흉흉한 인심과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이 북간도 술막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바로 뭐다? 이 화자와 전라도 가시네가 이 존재하는 바로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북간도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랑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기 고향이 아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음 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그렇죠? 방자의 말이라고 하는 건 제멋대로 이제 거리낌 없이 거친 말을 하면서 즉 어떻게 보면 거칠게 지금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눈포래를 뚫고 왔다. 그래서 눈포래는 쉽게 말하면 눈보라야. 자, 근데 눈보라는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눈은 주로 뭘 의미합니까? 많은 시에서 눈은 뭘 의미해? 그치, 바로 시련,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역경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뚫고 왔다. 가시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너의 가슴 속에 있는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물의 인생, 삶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전라도 가시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바로 뭐다? 그늘진 길이었고, 그렇죠? 평평하게 포장이 된 좋은 길이 아니라 오솔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전라도 가시네의 고달픈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지? 자, 그런데 뭡니까? 그 오솔길을 어떻게? 나는 헤매이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즉, 내가 그 여자의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헤매겠다. 들어가겠다. 즉, 바로 뭐다? 그 여자의 지금까지의 사정을 어떻게 듣고 싶다, 알고 싶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헤매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전라도 가시네의 사연을 듣고자 한다는 거죠. 왜?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존재니까 대상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져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궈다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자, 여기서부터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너의 가슴부터 고이 잠궈다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즉 바로 뭐다? 지금 나는 술을 마시면서 이 전라도 가시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는 바로 뭐다? 전라도
가시내의 자, 이야기에 동화되어 가며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알겠죠? 근데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을 마시면서 점점점, 그러니까 느끼고 있으면서 더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유대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 계속 또 갑시다. 자, 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즉, 이 전라도 가시네가 사실 이곳에 온 지는 얼마 안 됐다는 거다. 세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것겠네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천리 그쵸? 천리 더하기 천리는 그치, 삼천리잖아. 그치? 삼천리 하면 뭐가 떠올라? 자전거가 떠오르면 안 돼요. 삼천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삼천리 강산이라고 얘기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리 또 천리라고 하는 것은 이꼴 삼천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삼천리 강산을 나타내고, 이것은 바로 뭐다? 우리 조국, 그렇죠? 조국을 상징한다. 일종의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삼천리라고 하지 않고 천리 또 천리라고 해서 천리라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치, 바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시기를 거리를 걸어왔다는 거지. 나라를 넘어서. 알겠죠? 그래서 내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그때 이제 가을이었나 봐. 그럼 지금은 겨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텐데.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도 외로워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즉 바로 뭐다? 고향을 떠나오는 길에 뭡니까? 이 여자도 어떻게 했을 것이다?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을 것이다. 사실은 가린 게 아니라 무슨 뜻이겠어? 눈물을 닦았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치? 치마폭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외로워서 슬퍼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상의 감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 그치, 바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꾸 답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 알겠어? 이거 답을 안 하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그죠? 캔디도 아니고 외로워도 슬퍼도 아니고 그죠? 자,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낮 두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두낮 두밤, 즉 어떻게 보면 이틀이 걸렸다는 거지, 그치? 꼬박 이틀이 걸렸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기차를 타고 전라도에서 북간도로 이동한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기차가 빠르지 않았어. 우리나라에 처음 경부철도가 만들어졌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이었는지 알아요? 8시간. 8시간? 9시간. 9시간? 17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것도 이제 뭡니까? 너무 빨랐어. 왜? 그전에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말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아무리 말 타고 가도 아무리 진짜 막 잠도 안 자고 달리고 말은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마패를 가지고 있으면 말을 바꿔주거든요. 알겠죠? 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바꿔줬는데, 그래서 말을 계속 갈아타도 최소 일주일 걸리던 거리를 이제는 17시간 하루 만에 간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엄청 빨랐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역시 여전히 일제강점기니까 기차가 그렇게 빠른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전라도에서 북간도까지. 왜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분단이 안 돼 있던 시기잖아. 일제강점기잖아. 그래서 일본이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가지고 경부철도를 이제 북한을 지나서 이제 중국 쪽까지 만주, 연해주 이쪽 지역까지 다 연결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라도 가시는도 기차를 타고 지금 이틀 동안 꼬박 기차를 타가지고 북간도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낙두방을 두루미처럼 울어. 그렇죠? 자, 두루미처럼 울어. 자,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양 뭐뭐듯이 무슨 법? 그렇죠. 직유법이 된 거죠. 그렇죠. 즉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고향을 떠난 전라도 가시네의 슬픔과 한은 그렇죠. 즉 유랑민은 하는 비유법 그 중에서도 직유의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낙두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유리창이 진짜로 흐렸겠어? 실제로 흐린 거는 뭐였겠어? 자기 누나. 그치, 자신의 눈이 되겠지. 알겠지? 왜? 눈물이 고여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을 표현하는 방식은 바로 뭐다? 전라도 가시네가 이렇게 떠나오는 과정에서 요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뭡니까 추측하듯이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이 추측의 근거가 뭘까? 추측을 뭘 근거로 이랬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을까? 화자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도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전라도 가시네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그렇죠? 바로 함경도에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북간도로 이주해온 유랑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자신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함경도는 그나마 북간도에서는 좀 더 가깝잖아요. 전라도에 비해서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도 이렇게 울며 이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처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전라도 가시네의 모습을 추측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사실 이 모습은 전라도 가시네의 모습이자 이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앞부분에서 잠깐 돌아와서 자, 내 중앙강을 건너왔다는 여기서부터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다음 페이지. 자, 방금 했었던 유리창이 흐리더냐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전라도 가시네가 북간도로 달려올 때의 심정을 나의 목소리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보도합시다. 다 적었죠? 자,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 자, 찰싹 바로 무슨 소리? 내 뺨때기 때리는 소리? 찰싹 무슨 소리? 그렇지, 파도 소리죠. 그렇죠? 바로 뭡니까? 음성 상징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찰싹이잖아. 그렇지? 바로 시적 호용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고향? 그치, 전라도 가시네의 고향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전라도 가시네의 그쵸? 고향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했다. 진짜로 파도 소리에 술이 취한 게 아니라 무슨 뜻이겠어? 바로 고향의 그리움이 사무쳐가지고 마치 뭡니까? 몽롱하게 고향을 굉장히 너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파도 소리에 취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고족에 가시네야 울 듯 울지 않는 그렇죠. 지금 그 전라도 가시네는 바로 뭐다? 울 듯 한데도 운다 안 운다? 안 운다. 그 말은 이 가시네는 캔디였다? 그렇죠. 바로 뭐야? 이 가시네의 성격이 어땠다? 굉장히 그래도 생활력이 강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그래서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는 우리는 전라도 가시네의 강인한 성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라는 거지. 그치? 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주고 싶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다?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상, 즉 전라도 가시네에 대한 나의 연민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나랑 같은 처지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표정인데?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면 질문도 하세요. 알겠죠? 자, 손때 수줍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의 나라는 물론 뭐 조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고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바로 뭐다? 너의 이제 사투리를 해서라도 이제 네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너한테 얘기를 해줌으로써 너가 잠깐이라도 고향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그렇죠? 자, 이 얼음길은 지금 나와 전라도 가시네가 걸어가는 길, 그렇죠? 즉 바로 뭐다? 현실의 고난, 역경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윽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얼음길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 이후에 나중에 밝으면, 그렇죠? 나중에 훗날 좋은 날이 온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뭐 그 의미는 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용학 시에서는 보통 광복의 의미를 찾기는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이 끝나는 시기가 온다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나는 눈폴에 휘가 마치는 벌판에, 그렇죠? 바로 눈폴에 휘가 마치는 벌판, 그렇죠? 이것도 역시 바로 암울한 역사의 현실, 즉 일제강점기 되겠죠. 그래서 나는 눈폴에 휘가 마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줄우줄 역시 음성 상징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쭐우쭐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즉
나중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온다면은, 그치? 바로 지금은 이렇게 눈보라같이 휘가 마치는 벌판이더라도 나는 그곳에 나서서 어떻게? 우쭐우쭐 나서가지고 바로 뭐다? 당당하게 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를 통해서 화자의 비장하고 결연한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라는 거죠. 그치? 여기서 사라진다는 것은 그렇죠. I'll be back 이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오히려 암울한 현실과 맞서는 나의 비장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시적 대상인 전라도 가시네 그리고 시적 화자인 나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당시 고향과 가족을 잃고 유랑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당시 우리 민족의 그런 애환, 슬픔, 그렇죠, 연민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이용학의 전라도 가시네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실려있는 다음 작품인 신경림의 나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것도 우리가 역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자, 이 글의 갈래는 역시 형식에 얽매임 없이 썼기 때문에 자유시이고 개인의 정서를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공감적이고 성찰적입니다. 자, 주제는 바로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되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시적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제를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추상적 요소인 슬픔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을 하죠. 일종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요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귀신이야. 누구 귀신이 뒤에 옆에 오셨어? 좋은 귀신이에요. 진짜 펴줬잖아. 아무도 손 안 대는데 귀신이야. 어떻게 생각해, 얘네? 귀신이 왜 없어? 자, 됐습니까? 자, 나목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나목? 나무. 나목. 목을 한 대 스낵 슬라이스 하는데 쳐버릴까 보다 진짜. 나목이 혹시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나목? 그렇죠. 나목은 바로 겨울철,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앙상한 나무를 우리는 나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목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다? 봄에 다시 잎을 피우는 존재, 일종의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우리는 나목이라고 합니다. 고목과 나목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고목은 아예 죽은 나무야. 알겠죠?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고목과 나목은 둘 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있는 그런 나무를 우리는 고목 또는 나목이라고 하거든요.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차이점은 바로 뭐다? 고목은 아예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존재인 반면에 나목이라고 하는 거는 봄이 오면은 다시 잎을 피울 수 있는 나무, 즉 그 속에 생명력을 감추고 있는 나무를 우리는 나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박완서의 소설 중에도 나목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바로 뭐다? 자기가 예전에 사랑했었던 그 화가인 이제 그 사람의 유작전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나무를 보게 되는데, 젊은 시절에 그 사람의 방에서 봤었던 나무는 나는 고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늙어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면서 살면서 이 사람의 유작전에 와서 그 나무 그림을 다시 봤더니 이제는 나는 그 나무를 나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예술에 대한 그 화가의 그런 일종의 열정이 담겨 있는 그 모습을 그 나무에서 그때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지만, 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힘든 사람이었으니까 암울한 미래만 바라보고,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존재라고 해서 젊었을 때는 고목이라고 봤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 와가지고 이 유작전에 봤더니 그 사람의 그런 예술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는 이 나무는 나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박완서의 소설에서도 보면 나목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나목은 지금은 겉으로는 굉장히 앙상하고 쓸쓸한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 봄에는 나뭇잎을 피울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우리는 나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무들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라는 거지, 그치? 자, 나무들이 뭡니까? 길거리에서 뻘거벗고 서 있대요. 그쵸? 네. 그지? 성준이라면 어떻겠어? 당연히 부끄럽겠죠. 그쵸? 그런데 나무들은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부끄럽겠어, 안 부끄럽겠어? 안 부끄럽겠어? 부끄러울 수도 있죠. 안 부끄럽죠. 그쵸? 바로 뭐다? 바로 부끄러움 없는 겨울 나무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왜 부끄러움이 없냐?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됩니다.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라는 거야. 다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당당하게 꽉 하고 하늘에 팔을 내뻗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나무들의 당당한 자세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도 나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화자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표정인데? 진짜 이해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계속 봅시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아름다운 별빛은, 그렇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어때? 이 별빛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별빛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즉 별빛이 바로 뭐다? 나무들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나무를
정화해주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별빛이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됐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그렇죠? 지금 나무들이 큰데 나무의 몸통을 보니까 어때? 나무 껍질이 막 터져 있더라는 거야. 사람으로 지금 살갗이 뭡니까? 다 부르터가지고 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살갗이 부르터서 터져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평탄했다, 고단했다. 즉 고단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터진 살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삶의 상처를 나타내주는 시어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맨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자, 여기서 이 뒤틀린 허리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삶의 상처를 나타내는 시어 두 번째,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시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나무의 외양을 통해 나무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 나무로 표현했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밴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즉 역시 나무는 어때?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왔음에도 바로 뭐다? 당당한 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그럼 여기서 눈도 역시 어때? 나무를 괴롭히는 존재죠. 바로 시련, 고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즉 바로 뭐다? 바로 현실의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무는 어때? 혼자서 막 이 시련을 당당하게 맞서고 이겨내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그려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고 있을까? 그들대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은 울음, 이거는 바로 인간이 가진 일종의 근원적 슬픔이 되죠. 그래서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대요. 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은 나무의 아픔에 어떻게 해주는 사람? 그치, 바로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원래는 이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도치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나목과 같이 내면의 슬픔을 지닌 다른 누군가가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즉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신경님의 나목이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바로 여러분들 이제 수능 특강을 선생님이 실어놨어요. 그렇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는 나와 달리 도치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치법이 사용된 거는 가십니까? 나십니까? 그렇지, 나시죠. 그렇죠. 두 개가 바뀌어야지 알맞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나는 가와 달리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2번을 봅시다.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 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법? 그렇죠. 부여하는 방식이 이꼴 의인법이 된다는 거죠. 자, 나에는 의인법이 쓰였습니까? 안 쓰였습니까? 쓰였죠. 가에는 의인법이 쓰였습니까? 안 쓰였습니까? 안 쓰였죠. 가는 시적 대상 자체가 사람이었으니까 의인법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죠? 전라도 가시네 사람이잖아. 대시적 대상이. 그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적 대상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다. 그죠? 바로 나무가 바로 뭐야?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는, 그렇죠? 바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그런 나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 나는 가와 달리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것도 역시 바뀌었죠. 오히려 가가 나와 달리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잖아. 그렇지? 바로 가시가 바로 뭡니까? 가시가 나가. 그렇죠? 전라도 가시네에게, 그렇죠? 말을 건네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서 두 개만 위치를 바꾸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식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자, 특정한 식구를 반복하는 거. 어떤 겁니까? 그렇지, 가겠죠. 가시네야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가는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모두라는 말도 빼야 되고요. 가는 특정한 식구를 반복하여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는 화자의 처지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뭐다? 대상, 전라도 가시네의 처지를 부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간접적으로 화자 자신의 처지도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거고 직접적으로는 바로 뭐다? 대상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는 거지. 알겠죠?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정서가 고조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공간의 이동은 굳이 따지면 가에 있긴 합니다. 그죠? 가에서 바로 뭐다? 과거의 모습, 이 가시네가 이 북한도까지 오게 되는 과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가시는 틀린 게 바로 뭐다? 정서가 고조되진 않아요. 그로 인해서. 알겠습니까?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공간의 이동이 없죠. 그렇죠? 전혀 없죠. 그래서 5번은 사실 전부 다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 연민을 느끼는 과정에서 일종의 바로 뭐다 대상의 그런 그 인생의 삶, 그 고난의 삶을 유랑의 삶을 추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그렇죠. 나는 전혀 공간의 이동이 존재하지 않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하면서 보면 되겠죠. 자, 2번을 보도록 합시다. 2번. 자, 기읍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기읍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기읍. 자, 나는 밭을 얼구며 라는 거죠. 자, 혹독한 추위를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자, 이거 얼리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살던 곳을 떠나오면서 겪은 시련을 암시한다. 요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밭을 얼구며가 얼리며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2번 니은. 자, 달게 마시려다만 그렇죠. 바로 삶의 고단함에 대한 대응 방식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의 강인한 내면을 부각한다. 그렇죠. 이겨낸다, 인내한다는 의미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디귿. 자, 디귿은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 그렇죠. 바로 가시네인 어두운 내면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전라도 가시네가 살아온 힘겨운 삶의 길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내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4번을 보도록 합시다. 리을. 자, 손대 수집은 분홍된 기. 그쵸? 바로 뭐다? 새 팔을 이겨낸 뒤에 가시네의 복장을 나타낸 것으로 가시네가 염원하는 미래의 상황을 환기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거는 바로 뭐다? 손대 수집은 분홍된 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거야. 돌아가는 거는 미래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니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뭐다? 전라도 가시네가 고향에서 살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대상이 그리워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말이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5번. 자, 미음은 봅시다. 눈폴에 휘가 맺히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자, 술막을 나설 때 보일 화제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시련에 결연하게 맞서는 태도를 부각한다. 역시 맞죠, 그렇죠? 당당하게 시련을 맞서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제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3번을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게 키워드 문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문제를 바깥들었다면 요거부터 읽어야 되는데 물론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요 보기를 싹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과의 동질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나시 공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다? 시적 대상과 화자의 동질성,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시적 대상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형상화하고 있는 게 이 가나시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의 화자는 어때? 자신 역시 고향을 떠나 타국 땅에서 유랑하는 처지임을 고백하며 청자로 설정된 가시네와의 동질성을 드러낸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바로 뭐다? 대화체는 사실 가에 쓰였다는 거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의 화자는 어떤 방식? 가의 화자는 바로 자신 역시 고향을 떠나 타국 땅에서 유랑하는 처지임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바로 가시네와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녀가 겪은 아픈 삶의 기억에 동참하고 고향에서의 밝은 기억을 환기시키며 아까 밝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게 바로 뭡니까? 분홍된 기 휘날리며 너의 나라로 잠깐 돌아가라 하는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환기시키며 그녀를 위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겪은 아픈 삶의 기억에 동참을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들려다오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 고향에서의 밝은 기억을 환기시키며 아까 했었던 붉은 댕기 휘휘 날리며 너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녀를 위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한편 나의 화자는 그렇죠? 바로 뭐다? 겨울 나무들 통해 어떻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즉 나무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한 나무들의 모습에서 바로 뭐다? 화자 자신을 포함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을 떠올리고 그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표현을 한 게 바로 나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의 까무스레한 내 얼굴은 화자가 유랑하던 도중에 만난 시적 대상의 모습을, 그쵸? 가시네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었잖아. 그치? 그죠? 자, 그 다음. 나의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헐벗은 나무들은 화자가 겨울에 바라본 시적 대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군.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 가의 가시네가 화자처럼 타국 땅인 북간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가시네의 동질성이, 그렇죠? 1년에서는 두 대상이 서로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었죠. 나의 나무들처럼 멀리서 같이 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서 화자와 나무들의 유사성이 드러나는군. 요거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살짝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치? 자, 그래서 멀리서 같이 오는 사람이 있다. 나무에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 봅시다. 가의 두루미처럼 울어울어는 가시네가 고향을 떠나는 상황에서 느꼈을 슬픔을 나의 깊은 울음은 인간 존재가 지닌 근원적 슬픔을 환기하는군. 요거는 아까 필기할 때 정확하게 필기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죠. 그쵸? 그죠? 자, 그 다음 4번. 가의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가시네가 유랑하는 처지가 되면서 겪은 아픈 삶의 기억을 자,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어디 있었어? 자,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고족에 가시네야 울듯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라고 돼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전라도 가시네의 고향 이미지를 어떻게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이미 여기서부터 틀렸죠.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바로 뭐다? 가시네가 유랑하면서 겪은 아픈 삶의 기억이 아니라 바로 뭐다? 가시네가 자랐던 고향의 모습을 혹은 고향의 기억을 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나의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아픔을 보여주는 건 그렇죠? 아까 여기 보기에서 설명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들은 바로 뭐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 이 뒷부분은 맞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앞부분에서 가에 대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해야겠죠. 자, 가의 가시네는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를 통해 나의 나무들이 표상하는 이들은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위로를 받고 있군. 이것도 맞는 거죠. 별빛이 우리를 정화해주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경님의 목계장도 간단하게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신경님의 목계장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시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별것 없는 내용이긴 하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표정이 왜 저래? 그쵸? 자, 이것도 역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쵸? 자, 이 글의 갈래는 역시 형식의 얽매임 없이 쓴 자유시이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관념적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시는 이제 운율도 좀 알아야 돼요. 운율은 바로 민요적 리듬을 가지고 있죠.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재는 바로 민중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자, 주제는 그렇죠? 민중들의 삶의 갈등과 극복 의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윤혜 다 적었어? 자, 이 시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자, 구름 네모 칩시다. 그렇죠? 자,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저 하늘은 날보고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나보고 바람이 되라 하는데요. 그 다음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그렇죠? 나에게 지금 잔바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면은 이 백길을 통해서 서울까지 3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계나루에 아흘의 나을 찾아 박가분 파는, 박가분은 이제 여자들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박가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라는 거지. 박물장수 네모치도록 합시다. 네모쳤습니까? 자, 지금 네모친 걸 보면은 구름, 바람, 그 다음 잔바람, 박물장수 얘네들을 지금 네모쳤어요. 그쵸?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 내가 사라지고 언젠가 사라져? 박물장수가 사라집니까? 내가 죽지 않을까. 응? 자, 지금 여기서 네모친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유랑하는 삶을 상징하는 시어들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연으로 넘어갑시다. 원래 연을 나눠야 되는데. 그죠? 자, 봅시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자, 들꽃 동그라미 칩시다. 자,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잔돌 역시 동그라미 칩시다. 자, 산설이 맺차거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물려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산과 강은 나보고 들꽃이나 잔돌이 되라 하는데 산과 강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한다? 산설이가 맺차거든 풀 속에 숨고 물려울이 매우 모질거든 바위 뒤에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즉 살아가는 삶이 쉽다 어렵다. 그쵸? 바로 여기서는 바로 힘겨움. 그쵸? 현실이죠. 그쵸? 그런데 이 힘겨운 현실과 맞선다 안 맞선다? 안 맞선다죠. 그쵸? 보다는 잠시 움츠림으로써 버텨내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들꽃이나 잔도는 어때? 여기저기 옮겨 다녀 안 다녀? 안 다니잖아, 그렇지?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정착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유락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대조가 되고 있고, 이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의 내적 갈등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마음 안에서는 정착의 삶을 바라기는 바라. 알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그게 쉽다 안 쉽다? 안 쉽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결국 내적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툇마루. 그렇죠? 자, 석삼년에 한 이래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시는 떠돌이가 되라네. 떠돌이 네모 쳐놓읍시다. 역시 떠돌이 이름 그대로 방랑하는 삶, 유랑하는 삶이죠. 그렇죠? 그렇지? 떠돌이 네모 칩시다. 그렇죠? 그 다음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마지막에 결국 내적 갈등을 이렇게 대꾸와 대조의 방식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힘겨운 삶의 삶 때문에, 그렇죠? 유랑의 삶과 정착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화제의 모습을 담은 시가 바로 이 신경님의 목계장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3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